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마이크 이창원 기자입니다. 오늘 골든 인터뷰에서는 20대 총선을 통해 삼선 고지에 오르신 충남 아산갑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골든 마이크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국회가 열려서 한참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정말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소리를 제대로 이 의정 단상에서 반영을 할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로서 정말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당 내부는 물론이고 또 이제 국회 전체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인사 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20대 총선 결과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의원님께서 이제 18대 19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충격이 크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실 네.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분석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같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공천 과정이거나 그렇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요. 크게 보면 정부 여당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경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국정의 추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수렴해서 그거를 기대치에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저희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요. 그래도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입니다. 책임 있게 비록 여소야대가 됐지만 정부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20대 국회를 통해서 일부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는 정말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개혁적인 큰 혁신을 하지 않으면 다시 민심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이 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의원께서도 이제 삼선 중진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런 개혁에 앞장서서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럼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실 의원께서는 세 번째 국회 입성에 성공하셨는데 네. 그럼 지역민들께서는 의원께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어렵게 다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된 데 대해서 이제 감사드린 마음은 이제 계속이고요. 지금 정말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것은 좀 정치를 잘 달라, 제발 싸우지 말라, 뭔가 도움은 들지는 못할 망정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듣게 대단히 명분스럽지요. 최악의 무슨 국회 정말 그런 오명을 쓰고 이제 지난 19대가 마감이 되고 20대가 시작이 됐는데 20대 와서도 지금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의원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새로운 그런 각오와 새로운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은 그렇게 쏙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각 당별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새누리당의 경우도 아직까지 그런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야당도 아직까지는 이제 정당 자체의 어떤 나름의 어떤 당력이나 당리 이런 문제에 좀 치중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직은 좀 저희들이 20대 국회에 대한 출발로서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개혁, 쇄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제죠. 이제 16일에 이제 그 무소속 그러니까 유승민, 윤상현 의원 등 이제 이른바 탈당파 7명에 대한 일괄 복당을 허용키로 이제 지도부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총선 전국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당을 전제한 유권자 표다 아니면 신뢰를 또 한 번 잃었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개혁과 쇄신의 방향과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저희 무소속 의원들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서는 각 의원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견지해온 거는 일단 전당대회가 치러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대위에서 그런 문제가 다뤄졌거든요. 그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그걸 비대위만의 결정으로 끝내야 되는가, 전도 의원들하고 좀 폭넓은 이 의견이라든가 그거를 들은 뒤에 됐으면 절차적인 그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기왕에 복당이 된 걸 다시 번복한다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라도 의원들과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논의와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이제 복당이 될 거로 이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명분과 시기와 또 그다음에 어떤 이 과정상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당대 그런 명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많이 예상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돼서 아마 의원께서도 좀 저희도 당혹스럽고 이 당혹스러우셨을 정당이 것 왜 이렇게 같은데. 예측 가능성이 없이 이렇게 정말 급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그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함께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또 많이 말하는 게 이제 사실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도 이제 기재위원장으로 조용태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이제 개파 갈등이나 뭐 이런 것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임위 구성하는 그 과정과 또 어제 그런 것들과 그런 개파 갈등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과 우려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계파에 속해 있거나 계파에 속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밖에서는 중립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중립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파에 들어가서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계파의 이익에 제가 힘을 보태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1년에 앞서 말씀하신 참여장 선거나 이 복당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계파를 청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파 문제가 더 지금 크게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계파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좌우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만 계파를 없앤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계파를 떠난 합리적인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동해야 되고요. 당 지도부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계파 간의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잘 당을 조정하고 또 이 당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좀 자세라고 할까, 또 그런 이 과정을 너무 지금 목마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전에 이제 정책위의장 나오셨을 때도 개파정제 청산을, 그리고 새누리당의 새신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을 바 있어서 아마 더 마음이 쓰시고 안타까우신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일단 좀 주제로 옮겨서 좀 의원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께서는 이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특별한 계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저는 이 정치인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런 준비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맣을 때, 저희 때는 다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볼 때는 막연하게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대통령이셨어요. 그런 것은 준비된 게 아니고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주 개별적인 세분화된 그런 직업을 대하면서 요리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때마다 다 무조건 대통령만 정치가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이제 25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주로 법을 집행하는 일을 했지 법을 만드는 일은 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충남 행정부지사로 갈 때 저희 지역구에, 우리 지역구에 유력한 후보자가 갑자기 중도에 사퇴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거 얼마 앞두고. 그때 말하자면 이제 제가 모시던 상사께서 한번 고향에 가서 정치적인 변신을 해봐라.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만, 기왕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계긴 그러니까 상세의 권유도 있었겠지만 이제 뭐 어떤 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그런 포부나 뭐 이런 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률을 주로 가지고 행정 공무원을 했는데요. 이 법률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 잘잘못에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을 만들어지면 그대로 이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좀 더 제대로 만들 수 없었을까? 좀 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낫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다면은 기왕에 국회에 가서 나름대로 그 모든 법률을 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들과 논의하면서 법률 만드는 것 자체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또 그거에 대한 기대나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의원께서는 이제 그 법률소개자연맹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언론사협회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201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등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국회가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상을 받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희 국회의원의 첫 번째 권력은 어쩌거나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그게 가장 첫 번째 출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방행정의 경험 또 중앙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가능한 입법을 많이 발휘하고요 또 많이 통과시키는 것 그걸 주로 삼아서 아마 저한테 여러 가지 상을 주시게 된 것 같고요. 아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부지런한 국회의원으로 꼽히시는 분이 바로 임명수 의원이신데요. 네, 그 역시나 이제 지난달 30일에 이제 국회 첫날 그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그리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3건을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첫날 개원 첫날 이제 그거를 내게 됐는데 다른 몇 가지 법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마침 이제 의원들이 최소한 1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서 우선 3건만 내고 그 뒤에도 다시 추가를 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겪고 있는 것 중에 소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출산도 문제입니다만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노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지금 보건복지부의 1개 국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23개 기관이나 부처와 관련된 일이 노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이 노인 문제의 여러 가지 심각성이나 중요성으로 볼 때 어떤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를 가져도 되겠다. 어차피 뭐 각 부처에서 나누고 있는 법들을 우리가 통합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조직이라도 좀 우선 좀 갖추면서 단일 그런 이 청으로서 노인복지청을 만들자 하는 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고요. 컨트롤 타워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그 부처로서 노인복지청을 만들자는 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이 활동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더 일자리라든가 이 청년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많이 있고요. 이게 제대로 돼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정부가 지향하는 먹거리 산업이나 이런 거 연계가 제일 잘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의료 분야 때문에 야당하고 협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시작하면서 요즘에 청년들 문제, 일자리 문제 아주 힘들어하는데 우선 이것부터 빨리 처리를 해주자. 지난번에 다루던 19대 법안을 저희가 다시 손질을 해가지고 일부 보완을 해서 이번에 다시 법으로 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방공무원들 문제, 소방공무원 아주 고생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아직도 미흡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이 대책이나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그래서 확실하게 정부가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최대한 지원과 의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관련해서도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군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걸 일정한 기간만 정부 차원에 치료해주고 나머지 개인 부담으로 나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소방공무원이 공상인데 이거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좀 책임지도록 끝까지 이제 최종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 소방 관련 공무원법 내게 됐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는 또 그 지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열악한 환경, 열악한 지원 그런 것들 이제 좀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지금 소방의 기능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불 끄는 것과 소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일부적인 거고요. 소위 안전 분야 대부분을 소방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119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소방공무원의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이게 많이 지금 떨어진 한참 오래된 그런 것들이 많고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그런 장비나 차량 같은 거 이런 게 제대로 신형으로 교체가 안 돼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불 끄러 지금 직접 올라가는 소방복 같은 것도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불 끄는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한 번에 못 결국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을 한 번에 다 그거를 확보를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일정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구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이제 국회에서 의원께서 이제 가장 신경 쓰시고 있는 게 아마 맞춤형 보육제도 이쪽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민생특위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거를 이제 전면에서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현장 목소리 청취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일단 강력히 반대하면서 강행시에는 전면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협상 과정이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걸 마련하고 계시는지. 예, 새누리당 민생특위위원장으로 이제 직접 어린이집에 나가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어린이집에 직접 개별적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가 옳은 방향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충분한 준비와 여론 수렴과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며칠 후면은 7월달부터 맞춤형 복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현재가 들은 얘기는 연기하라는 의견도 있고 추진을 하되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이제 나뉘는데요. 저는 후자 쪽을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리 예고를 하고 또 이것도 이제 사전에 준비 과정 어느 정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를 연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고요. 시행을 하되 이거를 이제 완화해서 그러니까 연착륙이 되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정부가 추진한 건 너무 좀 물리적으로 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일형을 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부 취업하고 있다는 증빙서를 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또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걸 전부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하자면 이제 전업주부가 아니고 취업주부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제대로 확실하게 제시하는 사람만 전업주부로서의 전일형의 어떤 그 육아 어떤 혜택, 보육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다 맞춤형으로 간주하겠다. 8시간, 6시간 분위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걸 거꾸로 맞춤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실제로 지금 맞춤형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이 기준입니다만 6시간, 7시간, 8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거나 어떤 이 기존의 보육하고 좀 차별화되는 게 않을까 방법을 바꿔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6월 24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신고 상태를 봐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8대1로 봅니다. 맞춤형이고 말하자면 이제 이 전일형이 8로 보는데 지금 현재가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이걸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 역시 아이도 불편하고 학부모도 불편하고 원장도 불편하고 그 보육교사들도 힘들고 이렇게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무리하고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히 당사자들의 의견과 이런 걸 존중해서 원하는 데만 해주는 쪽으로 우선 가고 홍보나 또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형성이 되면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길을 지금 정부에 권유를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점을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24일까지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만약에 맞춤형이 너무 많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 여러 가지 대응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이 국민들은 이 맞춤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진국 맞습니다. 원래 8시간 정도가 기준이 맞습니다. 원래 12시간을 우리가 처음부터 그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이 영아들은 부모가 케어하는 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다만 어떤 이 맞벌이 부부 때문에 맞벌이 부부로서는 아이를 12시간까지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분은 예외적으로 바우처를 주면 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잘했어야 되는데 일단 12시간을 출발해놓고 8시간을 줄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보육률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이게 문제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적어지는 이 보육교사들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오히려 또 이게 떨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더 좀 가다듬어서 추진을 했으면 시행은 하되 꼭 되는 부분만 공감하는 부분만 하고 너무 무리하게 이거를 추진 나갈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핵심이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리한 추진, 물리적인 그런 추진으로 일반적인 인해서 불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하니까 이제 사각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거를 얘기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제도를 좀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이게 정부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그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하면 되지 이거를 국민의 뜻과 배치되게 이렇게 자기들 계획대로만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의원께서는 충남도지사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사에 오래 계신 만큼 또 그것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자치선거도 한 2년여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의원의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제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20대 국회가 바로 개원이 된 상태에서 제가 다른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지금은 오로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제 본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남도지사는 뭐 지난번에 한번 출마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중에 상당부를 충남도정에서 했고 충남도정은 뭐 제 공직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걱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비를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로지 의정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2년 후에 지방자치 선거 그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것도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준비하거나 그걸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직접적인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뭐 다 아실 테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20대 국회 중에 지금 벌써 개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자치 선거가 앞으로 계속 연달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정의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안정적인 가운데 개혁과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킬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국회의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잘 헤아려 주시고요. 좋은 충고도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안보도 좀 불안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지금 큰 걱정이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저부터도 우선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 기회를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충남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증은 좀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록